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순덕입니다. 제가 겪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73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입니다.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한 글자도 거짓이 없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이고 지금도 그 여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비밀,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진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니까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서울 노원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결혼한 지 50년이 되었고 슬아의 딸 하나와 아들 둘을 두었습니다. 남편 이정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중견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난했지만 남편이 악착같이 일해서 집도 마련하고 아이들 대학도 보냈습니다. 저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일을 하며 남편을 내조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크게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작은 다툼은 있었지만 금방 화해했습니다. 남편은 술을 좋아했지만 주사가 없었고 담배는 피우지 않았습니다. 도박이나 여자 문제도 전혀 없었습니다. 성실하고 가정적인 남편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저와 함께 시장을 보러 가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결혼해서 독립한 후에는 저희 부부만의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 시간들이 참 좋았습니다. 이제 곧 은퇴를 하고 여행이라도 다니자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한 건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날은 무척 더운 날이었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7월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등산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운데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물 많이 챙겨가고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남편은 웃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점심때쯤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것이 남편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늦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친구들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는가 보다. 하지만 오후 3시가 되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형수님, 저희는 오늘 산에 안 갔는데요. 뭐라고요? 정호가 산에 간다고 했는데. 저희랑 약속한 적 없는데요. 혹시 다른 친구들이랑 가신 거 아니에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남편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인가? 다른 친구들에게도 연락해 봤지만 모두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남편이 어디로 간 것일까? 저녁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했습니다. 혹시 아버지 연락 받았니? 아니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버지가 아침에 나가셨는데 연락이 안 돼. 저희가 전화해 볼게요. 자식들도 남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것입니다. 여보, 어디 갔었어? 저는 달려가며 물었습니다. 남편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고 식은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무슨 일 있어?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저는 물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여보, 말 좀 해봐. 무슨 일이야?
남편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걱정 끼쳐서. 어디 갔었어? 친구들은 모른다던데. 그냥 혼자 좀 다녀왔어. 혼자 어디를? 말하기 싫어. 그냥 내버려둬. 남편의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힘들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샤워도 하지 않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남아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여전히 이상했습니다. 아침도 먹지 않고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여보, 밥 먹어. 제가 말했습니다. 먹기 싫어. 남편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몸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병원 갈까?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눈빛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자주 멍하니 있었습니다. 밤에는 악몽을 꾸는지 자다가 비명을 지르곤 했습니다. 여보, 무슨 꿈 꿨어? 제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남편은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식욕도 없어졌습니다. 한 끼에 밥 몇 숟가락만 먹었습니다. 체중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75kg이었는데 한 달 만에 65kg이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나는 아프지 않아. 그냥 좀 피곤한 것뿐이야. 하지만 이건 정상이 아니야. 병원 가자. 싫어, 나는 안 가. 왜 그래?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아무 일도 없어. 그만 좀 물어봐. 남편은 짜증을 냈습니다. 평생 제게 짜증을 낸 적이 없던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에게 정말 심각한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회사에도 제대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병가를 냈다가 무단 결근을 하기도 했습니다.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 상태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요즘 많이 힘들어한다고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회사에서는 빨리 치료받고 복귀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면 해고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회사 잃을 수도 있어. 정신 차려. 남편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상관없어. 뭐가 상관없어? 생활을 어떻게 해? 그냥 상관없다고. 남편은 점점 더 자신의 세계에 갇혀갔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자다가 소리를 지르고 땀을 흘렸습니다. 안 돼, 안 돼. 제발. 남편이 잠꼬대를 했습니다. 여보, 깨. 꿈이야. 제가 흔들어 깨웠습니다. 남편은 눈을 뜨고 저를 보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남편이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뭐가 미안해? 무슨 일이야? 말 좀 해봐. 하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을 도와주고 싶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너무 이상하다고. 아이들도 남편을 만나보고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 정신과에 데려가야 할 것 같아요. 큰딸이 말했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아. 근데 아버지가 안 가려고 해. 그래도 설득해야죠. 이 상태로는 안 돼요. 저희는 함께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결국 남편은 동의했습니다. 정신과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남편과 오랜 시간 상담했습니다. 상담이 끝난 후 의사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환자분이 심한 트라우마를 겪으신 것 같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트라우마요.
네, 뭔가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혹시 무슨 일인지 아세요? 아니요, 전혀 모르겠어요. 남편이 말을 안 해요. 환자분이 그 일에 대해 말하는 걸 극도로 거부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편은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우울증과 불안증 치료제였습니다. 약을 먹으면서 남편은 조금 나아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적어도 잠은 좀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언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거실을 지나가는데 불빛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노트북이 있었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남편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화면에는 신문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60대 남성 산에서 실종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기사를 집중해서 읽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남편이 다음 기사로 넘어갔습니다. 등산객 추락사 현장에서 발견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비슷한 기사들을 검색하고 읽었습니다. 모두 산에서의 사고나 실종에 관한 기사들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 일어난 일이 산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남편은 그날 정말 산에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언가를 본 것입니다. 무엇을 봤을까? 사고 현장을 목격한 것일까? 아니면 더 끔찍한 무언가? 저는 다음 날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날 산에서 뭘 본 거야? 남편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안 봤어. 거짓말하지 마. 나 어젯밤에 봤어. 당신이 산 사고 기사 찾아보는 거.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뉴스를 본 거야. 별 의미 없어. 아니야,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어. 말해줘. 말할 수 없어.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우리 부부 사이인데 말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냥 말할 수 없다고. 제발 더 이상 묻지 마. 남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거의 애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궁금증은 커져만 갔습니다. 남편의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어 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에 낯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으로 온 전화였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받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남편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누구야? 제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아니야.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무슨 전화였어? 그냥 회사 일이야. 하지만 남편의 표정을 보니 회사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전화는 자주 걸려왔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남편은 전화를 받을 때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대체 누구야? 자꾸 전화하는 사람이. 말했잖아, 회사야. 거짓말하지 마. 회사 전화 받을 때는 저런 표정 안 지어.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협박받고 있는 거야? 돈 빌려준 사람이라도 있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뭔데? 남편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옛날 친구야. 도움이 필요하다고 연락한 거야. 무슨 도움? 돈 좀 빌려달라고. 얼마나? 200만 원. 저는 놀랐습니다. 2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누군데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고 해. 어릴 때 친구인데 사업이 어렵대. 그 친구 이름이 뭔데? 기억 안 나. 오래된 친구라. 이름도 기억 안 나는 친구한테 200만 원을 빌려줘. 남편은 짜증을 냈습니다.
왜 이렇게 캐묻어? 내가 알아서 할게. 저는 화가 났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확실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정말 200만 원을 찾았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친구 만나러. 그 친구 어디서 만나는데? 서울역이래. 같이 갈까? 안 돼, 혼자 가야 해. 왜 내가 가면 안 돼? 그냥 안 된다고. 남편은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1시간쯤 후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돈은 이미 준 것 같았습니다. 잘 됐어? 제가 물었습니다. 응, 잘 됐어. 그 친구 언제 갚는데? 모르겠어, 나중에. 남편은 피곤한 듯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전화는 또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샤워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보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음의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이정호 씨 계십니까? 지금 안 계신데요. 누구시죠? 그냥 친구입니다. 나중에 다시 걸겠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뭔가 위협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아까 전화 왔어. 제가 말했습니다. 누구? 친구라던데 나중에 다시 걸겠대.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계시냐고만 물었어. 남편은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줘. 제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남편은 제 눈을 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은 그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그 전화였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잠깐만요 하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남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에요. 절대 안 됩니다. 제발 좀. 남편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끝나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말해줘.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나 큰일 났어.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일인데? 내가 죄를 지었어. 무슨 죄? 남편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날 산에서 남편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나는 정말 산에 갔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간 게 아니야. 혼자 갔어. 그냥 혼자 생각 좀 정리하고 싶었어.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을 골랐어. 조용한 산.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고 있었어. 날씨가 너무 더웠어. 땀이 비 오듯 흘렀어. 중간쯤 왔을 때 쉬려고 그늘에 앉았어. 그때 소리가 들렸어. 사람들이 다투는 소리 같았어.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어. 등산객들이 무슨 이야기 하는가 보다 했지. 그런데 소리가 점점 커졌어. 싸우는 것 같았어. 궁금해서 소리 나는 쪽으로 가봤어. 나무 뒤에 숨어서 봤지. 거기 두 남자가 있었어. 한 명은 60대쯤 되어 보였고 한 명은 40대쯤. 젊은 남자가 노인을 밀치고 있었어. 노인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 돈 내놔. 젊은 남자가 소리쳤어. 없다니까. 노인이 대답했어. 거짓말하지 마. 여기 가지고 왔잖아. 정말 없어. 다 써. 젊은 남자는 노인의 가방을 빼앗았어. 뒤져보더니 화를 냈어. 어디 숨겼어? 빨리 내. 제발 좀 그만해. 이러지 마. 젊은 남자가 노인을 다시 밀쳤어. 노인이 바위에 부딪혔어. 아야. 노인이 신음했어.
돈 안 내면 죽여버릴 거야. 나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생각했어. 그런데 그때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 젊은 남자가 노인을 다시 밀쳤어. 이번에는 더 세게. 노인이 비틀거리다가 절벽 쪽으로 넘어갔어. 잠깐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어. 그리고 아래로 떨어졌어. 비명소리가 들렸어. 그리고 무거운 소리. 나는 얼어붙었어. 움직일 수가 없었어. 젊은 남자도 당황한 것 같았어.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더니 주변을 둘러봤어. 나는 재빨리 나무 뒤로 숨었어. 들키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젊은 남자는 잠시 서 있다가 황급히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어. 나는 혼자 남았어. 절벽 옆에. 아래를 내려다봤어. 노인이 보였어. 움직이지 않았어. 내려가야 하나 생각했어. 하지만 무서웠어. 만약 노인이 죽었다면 어떡하지? 만약 내가 목격자라는 게 알려지면 어떡하지? 나는 겁쟁이처럼 그 자리를 떠났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산을 내려오면서 계속 생각했어.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신고하면 나도 조사받아야 해. 증인이 되는 거야. 혹시 나를 의심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젊은 남자가 나를 찾아내면 어떡하지? 나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집으로 돌아왔지. 그날 밤부터 악몽이 시작됐어. 노인이 떨어지는 꿈, 나를 쳐다보는 꿈. 며칠 후 뉴스를 봤어. 등산객 추락사 발견. 그 노인이었어. 나는 확신했어. 경찰은 단순 사고사로 처리한 것 같았어. 나는 그냥 침묵했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렇게 시간이 지났어. 한 달쯤. 그런데 어느 날 그 전화가 온 거야. 수계송 남편은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전화한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그 젊은 남자야.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을 찾아낸 거야? 모르겠어. 그날 나를 봤나 봐. 뭐래? 자기가 한 일을 네가 봤다는 걸 안대. 그래서 입 다물고 있으려면 돈을 내래. 협박하는 거잖아. 그래, 협박이야. 그래서 200만 원 준 거야. 응, 하지만 끝이 아니래. 계속 달라고 할 거래.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살인 현장을 목격했고 지금 협박을 받고 있다니. 경찰에 가야 해. 제가 말했습니다. 안 돼. 왜? 당신은 아무 잘못도 안 했잖아. 그냥 목격한 거잖아. 하지만 나는 신고 안 했어. 방조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도 지금이라도 말해야 해. 그럼 그 남자가 날 어떻게 할지 몰라. 경찰이 보호해 줄 거야. 아니야, 위험해. 이대로는 안 돼. 계속 돈 뜯길 거야.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무서워. 저는 남편을 안아줬습니다. 우리 같이 해결하자. 남편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남편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경찰서에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남편의 휴대폰으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500만 원 준비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500만 원은 너무 많아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많든 적든 내 알바 아니야.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래, 그럼 경찰 가든지. 하지만 네가 방조했다는 것도 알려질 거야.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생각 잘해. 주말까지.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경찰 가야 해.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담당 형사를 만났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산에서 본 것, 협박 전화, 모든 것. 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 사건 제가 기억합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박영수 씨 추락 사건이죠. 네, 그 사건인 것 같아요.
당시에 단순 사고로 처리됐는데 살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군요. 네,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밀쳐서 떨어뜨렸어요. 협박하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 수 있습니까? 번호는 알아요. 하지만 모르는 번호예요. 전화 온 기록 보여주시겠습니까? 남편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형사가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이 번호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 잡을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또 전화 오면 어떡하죠? 일단 만나지 마세요. 연락이 오면 저희한테 알려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좀 후련해 말하고 나니까. 잘했어. 이제 경찰이 알아서 할 거야. 그래도 무서워. 그 사람이 날 찾아오면 어떡하지? 경찰이 보호해 줄 거야. 하지만 그날 밤 정말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 11시쯤이었습니다. 저희는 잠자리에 들려고 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이 시간에 제가 말했습니다. 나갈게. 남편이 현관으로 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이정호 씨 맞죠? 나 좀 만나줘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 전화로 들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문 열지 마. 제가 속삭였습니다. 빨리 문 열어요. 이정호 씨. 남자가 다그쳤습니다. 못 열어요. 가세요. 그래요. 그럼 경찰 온다고 소문내도 되겠네요. 이 아파트에.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어떡하지?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남편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계속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 열어. 빨리 안 열면 부숴버릴 거야. 이웃들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시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오고 있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빨리 가지 않으면 잡혀요. 남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경찰한테 다 말하지 뭐. 이정호 씨가 방조했다고. 그리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남자가 떠난 것 같았습니다. 10분쯤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신고 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희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협박하는 사람이 찾아왔다고. 주변을 수색해 봤지만 남자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당분간 조심하세요. 혹시 모르니 가족들 집에라도 가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날 밤 큰딸 집으로 갔습니다. 짐을 싸서 급히 나왔습니다. 딸은 놀라며 저희를 맞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희는 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딸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빠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무서웠어, 딸아. 하지만 이제 경찰이 알고 있으니 괜찮을 거예요. 그럴까? 네,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용의자를 특정했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누구예요? 김태준이라는 자입니다. 42세 전과가 여러 건 있습니다. 전과요? 네, 사기, 폭행, 공갈 등등 나쁜 놈입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수배를 내렸습니다. 곧 잡을 겁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가 잡히기 전까지는 2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김태준을 체포했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어디서요? 부산에서 숨어 있다가 잡혔습니다. 다행이다. 이제 조사를 시작할 겁니다.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김태준과 대질하게 되었습니다. 유리 너머로 김태준이 보였습니다.
40대 초반의 건장한 남자였습니다. 저 사람이에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산에서 본 그 남자. 김태준은 저희를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김태준은 처음에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박영수를 죽이지 않았어. 그가 말했습니다. 그냥 사고였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목격자가 있어요. 목격자 누구? 저 영감이. 김태준이 남편을 가리켰습니다. 저 영감이 뭘 봤는데? 당신이 박영수 씨를 밀어서 떨어뜨리는 걸 봤습니다. 증거 있어. 그냥 본 거 가지고는 증거가 안 돼. CCTV가 있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무슨 CCTV? 등산로 입구에 CCTV가 있어요. 당신이 박영수 씨를 뒤따라 올라가는 게 찍혔어요. 그리고 혼자 내려오는 것도. 김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또 있어요. 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박영수 씨 계좌 내역을 확인했어요. 사망 직전에 당신한테 큰돈이 입금됐더군요. 그건 당신이 협박해서 받아낸 돈이죠. 김태준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 인정할게.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죽였어. 박영수가 내 아버지였어. 그 영감이 우리 가족을 버리고 도망갔거든. 20년 만에 찾아냈어. 돈 숨겨놓은 거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협박했고 돈을 받아냈지. 그런데 그날 산에서 더 달라고 했어. 근데 그 영감이 없다고 하더라고. 화가 나서 밀쳤어. 그냥 혼내주려고 했는데 떨어져 버렸어. 일부러 죽이려고 한 건 아니야. 하지만 당신은 신고하지 않았어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도망갔죠. 무서웠어. 잡힐까봐. 그리고 이정호 씨를 협박했죠. 그건 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신은 살인죄와 공갈죄로 기소될 겁니다. 김태준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이제 끝났어. 제가 말했습니다. 응, 끝났어. 이제 편히 잘 수 있겠어. 그런데 남편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왜 그래? 아직도 무서워. 아니, 그게 아니라 남편이 말했습니다. 뭔데? 내가 그때 신고했으면 박영수 씨가 살았을 수도 있잖아. 여보,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나는 도망갔어. 겁쟁이처럼. 누구나 그랬을 거야. 무서웠을 테니까. 나는 죄책감이 들어. 저는 남편을 안아줬습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남편은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3개월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언론도 많이 와 있었습니다. 김태준은 죄수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일어나서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김태준은 피해자 박영수를 고의로 추락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또한 목격자 이정호 씨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합니다. 김태준의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우발적인 사고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부로 오랜 원한이 있었습니다. 정상 참작을 부탁드립니다. 재판장이 남편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남편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를 했습니다. 그날 무엇을 보셨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것을 봤습니다. 그냥 밀친 겁니까? 아니면 세게 밀친 겁니까? 세게 밀쳤습니다. 분명히 강한 힘으로. 피해자가 저항했습니까? 네, 피해자는 제발 그만하라고 애원했습니다. 피고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증인은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무서웠습니다.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무엇이 무서웠습니까? 피고인이 저를 볼까봐, 그리고 혹시 제가 의심받을까봐. 그렇다면 증인의 증언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사실입니다. 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여러 증인들이 나왔습니다. 박영수의 가족들도 나왔습니다. 그들은 김태준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준도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화가 나서. 하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벌을 받겠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김태준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또한 증인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사실도 인정됩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고의성이 약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김태준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끝났어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남편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악몽도 줄어들었고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나는 방조자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당신은 무서워서 그랬을 뿐이야. 하지만 박영수 씨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당신을 원망하지 않을 거야. 당신도 피해자야. 남편은 박영수의 무덤을 찾아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말 가고 싶어 용서를 빌고 싶어. 그래 가자. 저희는 박영수의 무덤이 있는 납골당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제가 그때 신고했어야 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그렇게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조금 후련해. 다행이다. 이제 앞으로 잘 살아야지. 그래 우리 잘 살자.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회사에도 복직했습니다. 저희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밝았습니다. 여보 오늘 승진 발표가 있었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정말 축하해. 부장으로 올라갔어. 대단한데 축하해. 남편은 기뻐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내가 살게 외식하자. 그래 좋아. 저희는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고깃집이었습니다. 맥주도 한 잔씩 했습니다. 오랜만에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난 것 같아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행복하게 살자. 앞으로 여행도 많이 다니고 손주들도 자주 보자. 그래 그렇게 하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였습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이정호 남자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이 놀라서 뒤돌아봤습니다. 저도 함께 돌아봤습니다. 그곳에 김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안 될 제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감옥에 있어야 하잖아요. 탈옥했어. 김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이정호.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안 했어. 김태준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신고만 안 했어도 나는 이렇게 되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 내 차례야. 김태준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칼이었습니다. 도망쳐 남편이 제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김태준이 남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여보, 저는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김태준은 도망갔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제가 남편을 흔들었습니다. 남편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미안해. 남편이 속삭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괜찮을 거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죽지 마. 저는 119에 전화했습니다.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여보, 제발. 제가 울먹였습니다. 남편은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안 돼, 여보, 깨어나. 하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남편은 병원 도착 전에 사망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울 수조차 없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회사 동료들, 친구들, 친척들. 모두 남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저는 상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곁에 있었습니다.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 수 없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오후였습니다. 낯선 사람이 장례식장에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영정 앞에 섰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쳐다봤습니다. 누구일까?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여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상주가 되시나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네, 저는 고인의 아내입니다. 그렇군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박영수의 딸입니다. 박영수요? 저는 놀랐습니다. 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사건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정호 씨가 증언해 주셔서 진실이 밝혀졌어요. 감사드리러 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런데 이정호 씨도 돌아가셨다니. 여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김태준이 탈옥했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그 사람이 남편을 죽였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되신 거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정호 씨는 좋은 분이셨어요. 여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재판 때 용기 있게 증언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나서지 않는데 이정호 씨는 달랐어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여자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내세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여자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한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생각했습니다. 비록 목숨을 잃었지만 남편은 정의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남편은 화장되어 납골당에 모셔졌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태준을 체포했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잡혔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인천에서 숨어 있다가 잡혔습니다.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다. 이번에는 엄벌에 처해질 겁니다. 탈옥에 살인까지 저질렀으니까요. 당연히 그래야죠.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그 나쁜 놈 잡혔대.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 영정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이었습니다.
한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증인으로 섰습니다. 재판장 앞에서 저는 그날 밤 일을 증언했습니다.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검사 수계속가 물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칼로 제 남편을 찔렀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피고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차례라고 했습니다. 남편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고. 재판장이 김태준을 쳐다봤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김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죄송하다는 말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탈옥하여 무고한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재판장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태준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남편의 부재가 실감났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울었습니다. 오랜 시간 울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다가 깊숙한 곳에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뭐지? 저는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편지들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흠은 계속 끝난 거야. 이어서 써줘 12부 남편의 비밀 계속. 편지들을 꺼내서 읽어봤습니다. 오래된 편지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여자의 필체였습니다. 정호 씨 그동안 고마웠어요. 하지만 이제 헤어져야 할 것 같아요. 당신에게는 가족이 있고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행복하세요.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편지 끝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혜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말인가. 두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역시 같은 필체였습니다. 정호 씨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줄 수 있나요?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발 한 번만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세 번째 편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호 씨 저 아이를 가졌어요. 당신의 아이예요. 하지만 낳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당신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요. 그냥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편지를 떨어뜨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니, 그것도 아이까지 생겼다니.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한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여자는 아름다웠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남편은 사진 속에서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지막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3년 봄 마지막 날. 10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전혀 몰랐던 10년 전. 저는 상자를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왜 이 편지들을 버리지 않았을까? 혹시 미련이 있었던 걸까? 아니면 죄책감 때문이었을까?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혜진이라는 여자를 찾아야겠다고. 편지 봉투에 적힌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였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 여자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화를 내야 할까? 아니면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15층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역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여자가 나왔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저기 혜진 씨라고 계신가요? 아, 혜진 씨요. 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사 가셨어요. 한 6년 전에.
이사를 가셨다고요? 어디로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외국으로 간다고 하시던데. 외국이요? 네, 미국이었나 캐나다였나. 저는 실망했습니다. 혜진을 찾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혹시 그분 연락처 아세요? 아니요, 저도 잘 몰라요. 별로 친하게 지내지 않았거든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혜진은 왜 외국으로 갔을까? 아이 때문이었을까?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낳았을까? 아니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다시 편지들을 읽어봤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니 날짜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첫 편지는 2012년 가을이었습니다. 마지막 편지는 2013년 봄이었습니다. 약 6개월간의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왜 이 여자를 만났을까? 그때 제가 뭘 잘못했던 걸까? 아니면 그냥 남편의 일탈이었을까? 저는 남편에게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따져 물을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영원히 물어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큰딸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많이 힘드시죠? 아니야, 괜찮아. 저는 딸에게 혜진에 대해 물어볼까 고민했습니다. 혹시 딸도 알고 있을까 아니면 모를까? 결국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다른 여자 만난 거 알고 있었니? 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알고 있었구나. 죄송해요. 엄마 말씀드려야 했는데. 언제부터 알았니? 5년 전쯤요. 우연히 알게 됐어요. 왜 말 안 했니? 엄마 상처 받으실까봐. 그리고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 끝난 일이라니. 아빠가 혜진 이모를 만난 건 10년 전이에요. 그리고 6개월 만에 헤어졌어요. 넌 그 여자를 알아? 아니요, 직접 만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아빠한테 들었어요. 내 아버지가 내게 말했어. 네, 5년 전에 아빠가 저를 따로 불러서 고백하셨어요. 왜? 아빠가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죄책감 때문에. 저는 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빠는 그때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셨대요. 딸이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고 아빠도 명단에 올라 있었대요. 결국은 살아남으셨지만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대요. 매일 불안하고 우울했대요. 그때 혜진 이모를 만났대요. 회사 거래처 직원이었대요. 혜진 이모가 아빠를 위로해줬대요. 그렇게 가까워졌고 결국 선을 넘었대요. 하지만 아빠는 바로 후회했대요. 엄마를 배신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셨대요. 그래서 혜진 이모한테 헤어지자고 했대요. 혜진 이모도 이해해줬대요. 깨끗하게 헤어졌대요. 그런데 얼마 후에 혜진 이모가 임신 사실을 알려왔대요. 아빠는 정말 놀라셨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대요. 혜진 이모는 아이를 지울 거라고 했대요. 아빠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다고. 하지만 아빠는 죄책감을 느꼈대요. 그 일로 오랫동안 고통받으셨대요. 그래서 저한테 고백하신 거예요. 누군가한테 말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다고. 저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힘들어했다니. 그때 제가 남편을 더 신경 써줬어야 했는데. 하지만 저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엄마 아빠는 평생 엄마만 사랑하셨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실수였어요. 그래도 배신은 배신이야. 하지만 아빠는 그 일을 평생 후회하셨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뭘
딸이 간 후 저는 다시 편지들을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감정으로 읽었습니다. 혜진의 편지에는 남편에 대한 원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해와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여자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했지만 포기해야 했으니까. 아이까지 지워야 했으니까. 저는 혜진에게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때 편지 사이에서 작은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펼쳐보니 병원 영수증이었습니다. 산부인과 영수증 인공임신 중절 수술. 날짜는 2013년 4월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수증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혜진은 정말 아이를 지웠던 것입니다. 남편에게 부담 주지 않기 위해. 그 여자도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포기해야 했으니까. 저는 혜진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모두 지나간 일이었고 그 여자도 충분히 고통받았을 테니까. 상자를 더 뒤져보니 작은 노트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일기였습니다. 펼쳐보니 2012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록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2012년 10월 5일. 오늘 회사에서 구조조정 명단이 발표되었다. 내 이름이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집에 가서 아내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2012년 10월 15일. 혜진 씨를 다시 만났다. 그녀는 나를 위로해줬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졌다. 2012년 11월 1일. 혜진 씨와 자주 만나게 되었다. 안 되는 일인 줄 알지만 멈출 수가 없다. 나는 왜 이러는 걸까? 2012년 12월 25일. 오늘 혜진 씨와 선을 넘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순덕이에게 미안하다. 2013년 1월 10일. 더 이상은 안 된다. 혜진 씨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다. 그녀는 울었지만 이해해줬다. 2013년 4월 5일. 혜진 씨가 임신했다고 연락이 왔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2013년 4월 20일. 혜진 씨가 아이를 지웠다. 나 때문에. 평생 이 죄를 지고 살아야 한다. 일기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일기를 덮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남편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여보, 제가 말했습니다. 혜진 씨 일 알게 됐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도 알았어. 화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이해해. 당신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 그리고 평생 그 일로 고통받았잖아. 이제 그만 괴로워해도 돼. 내가 용서할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덤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용서하고 나니 미움도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남편의 다른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통장들과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어딘가로 송금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부터 계속. 누구에게 보낸 거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통장 내역을 자세히 봤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은 김혜진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혜진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10년 동안 매달 200만 원씩. 총액을 계산해 보니 2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왜 남편은 혜진에게 돈을 보낸 걸까? 아이를 지운 것에 대한 보상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저는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이 송금을 중단하고 싶은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계좌 주인이 사망하셨거든요.
알겠습니다. 은행원이 대답했습니다. 혹시 받는 사람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그건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편지를 보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 주소로요. 네, 저는 혜진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혜진 씨에게. 저는 이정호의 아내 이순덕입니다. 갑작스러운 편지에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과 제 남편의 관계, 그리고 아이의 일까지. 남편은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이 10년간 당신에게 돈을 보낸 것도 알았습니다. 이제 그 송금은 중단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필요하다면 연락 주십시오. 남편이 당신에게 진 빚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혜진 씨, 당신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사랑했지만 포기해야 했고, 아이까지 지워야 했으니까. 이제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도 그것을 바랄 것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순덕 올림. 편지를 써서 은행에 보냈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답장이 왔습니다. 이순덕님께. 편지 잘 받았습니다. 먼저 정호 씨의 부고를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정말 슬픈 일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유부남을 사랑했고 그의 아이를 가졌다가 지웠으니까. 하지만 정호 씨는 계속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매달 보내주신 돈으로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 다시 다니고 지금은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돈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정호 씨에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서. 정호 씨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 점만은 의심하지 마세요. 저와의 일은 단지 실수였을 뿐입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김혜진 올림. 편지를 읽고 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장례식 때 온 그 여자. 박영수의 딸이라고 했던 그 여자. 그 사람도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여자가 아니었다면 저는 남편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남편이 단지 불륜을 저지른 사람으로만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말 덕분에 남편이 용기 있게 증언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이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워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남편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여보,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이해해. 당신이 왜 그랬는지,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선한 사람이었는지. 실수도 했지만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어. 혜진 씨를 평생 돌봐줬고, 박영수 씨 사건도 용기 있게 증언했어. 당신은 좋은 사람이었어. 나는 당신이 자랑스러워. 그리고 사랑해.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물론 외롭습니다. 하지만 견딜만 합니다. 아이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손주들도 보러 옵니다. 그럴 때 행복합니다. 저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노인정에서 어르신들을 돕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이 저에게 위안이 됩니다. 어느 날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공원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여자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이순덕 님이시죠? 여자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네, 맞는데 누구시죠? 저 기억 안 나세요? 여자가 웃었습니다. 저는 박영수의 딸 박미선이에요. 아, 그때 장례식에 오셨던. 네, 맞아요. 저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숙에서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박미선이 물었습니다. 그럭저럭요. 혼자 사는 게 쉽지는 않지만. 저도 그래요.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사세요. 내 남편이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구나. 힘드시겠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순덕 님, 미선이 말했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 일로 정호 씨가 돌아가셨잖아요.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 마음이 편치 않아요. 저는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옳은 일을 했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옳았어요. 그 때문에 돌아가신 건 불운이었지만 남편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 남편이 자랑스러워요. 미선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는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가끔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은 김태준이었습니다. 놀랐습니다. 감옥에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펼쳐서 읽었습니다. 이순덕님께 갑작스러운 편지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김태준입니다. 제가 당신의 남편을 죽인 사람입니다. 용서를 구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다만 제 심정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매일 후회합니다.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증오와 분노에 사로잡혀 무고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정호 씨는 아무 잘못도 없었습니다.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저는 그분을 원망했습니다. 제 인생이 망가진 것을 그분 탓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잘못은 제가 한 것입니다. 제 아버지를 죽인 것도, 이정호 씨를 죽인 것도 모두 제 잘못입니다. 감옥에서 매일 참회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제가 한 일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으니까. 이순덕님, 당신의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제 때문에 남편을 잃으셨으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1000번, 10,000번 사죄해도 모자랍니다. 저는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김태준 올림. 편지를 읽고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김태준을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계속 미워해야 할까?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답장을 쓰기로 했습니다. 김태준 씨에게. 편지 잘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당신을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 남편을 잃었으니까. 하지만 미워하는 것도 지쳤습니다. 미움은 저를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남은 인생 동안 속죄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이순덕 올림. 편지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여보, 제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순덕아, 남편이 말했습니다. 응, 나 여기 있어. 보고 싶었어.
나도. 남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남편이 말했습니다. 뭐가? 날 용서해줘서. 당연하지. 그리고 혜진이도. 알아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미안해.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남편은 제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행복하게 살아. 무슨 소리야 나는 당신이 있어야 행복해. 나는 항상 내 곁에 있어. 보이지 않을 뿐이야. 여보. 아이들 잘 챙기고. 손주들도 많이 보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 당신도 같이. 나는 이제 가야 해. 안 돼 가지 마. 남편은 천천히 빛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여보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깼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편안해 보여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변화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을 기억하지만 거기 갇혀 있지는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습니다. 그림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박미성과는 자주 만났습니다.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미선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함께 여행 갈까요? 여행이요? 네, 제주도라도 다녀와요. 좋아요, 가요. 우리는 제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파란 바다를 보니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해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순덕님 미선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냥 언니라고 불러요. 그럼 언니 저도 그냥 미선이라고 할게요. 좋아요. 우리 참 이상한 인연이죠. 그러게요. 이렇게 친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다행이에요. 저도요 언니가 있어서 힘이 나요. 나도 그래. 우리는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2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남편 무덤을 찾았습니다. 손주들도 함께 왔습니다. 할아버지 손주 중 막내가 말했습니다.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도 너를 보고 싶어 하실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천국에서 행복하시죠? 그럼 분명히 행복하실 거야. 우리는 무덤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백합이었습니다. 여보 제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다 왔어. 손주들도 다 컸어. 모두 건강해. 나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큰딸이 제 옆에 섰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많이 보고 싶으시죠? 그럼 하지만 이제는 좀 괜찮아. 다행이다. 너희가 있어서 힘이 나. 엄마 우리가 있잖아요. 알아 고마워. 우리는 한참을 무덤 앞에 있었습니다. 2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혜진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순덕님, 저 혜진이에요. 정말요 한국에 오셨어요. 내 일 때문에 잠깐 왔어요.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혜진은 편지 속 사진보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호 씨 이야기를 해주세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요? 마지막이 어땠는지. 저는 남편의 마지막 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해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왜요?
제 때문에 정호 씨가 고통 받으셨잖아요. 아니에요. 남편의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혜진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 드리려고 왔어요. 뭔데요? 정호 씨가 보내주신 돈이요. 그건 필요 없어요. 하지만 남편이 당신에게 주고 싶어서 보낸 거예요. 받을 수 없어요. 너무 많아요. 남편의 마음이에요. 받아주세요. 혜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 돈으로 좋은 일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요? 미혼모를 돕는 단체에 기부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정호 씨도 좋아하실 거예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혜진 씨. 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언니도요.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였습니다. 박미선에게서 놀라운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지금 시간 있으세요? 응, 왜? 꼭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힘들 것 같고 만나서 얘기할게요. 우리는 만났습니다. 미선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알게 된 게 있어요. 무엇을? 아버지가 사실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버지 옛날 일기를 찾았어요. 일기에 뭐라고 써 있었는데?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버린 게 아니었어요. 미선은 일기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했대요. 빚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가족을 지키려고 떠난 거래요. 채권자들이 가족한테 피해가 갈까봐. 그래서 혼자 숨어서 돈을 갚으려고 했대요. 10년 넘게 숨어서 일하면서 빚을 다 갚았대요. 그리고 가족에게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때 김태준이 나타난 거예요. 아버지는 김태준에게 설명하려고 했대요. 하지만 김태준은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일이 벌어진 거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박영수 씨는 내 좋은 아버지였어요. 미선은 울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오해했어요. 20년 동안 미워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가족을 사랑했어요. 저는 미선을 안아줬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아니야, 늦지 않았어. 아버지는 내가 진실을 알아주길 바라셨을 거야. 정말요? 그럼. 미선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해 봤습니다. 남편의 죽음, 박영수의 진실, 김태준의 범죄, 혜진과의 관계,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박영수가 가족을 떠난 선택, 김태준이 아버지를 죽인 선택, 남편이 진실을 말한 선택,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랐습니다. 때로는 비극적인 결과가.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용기 있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비록 그 대가로 목숨을 잃었지만 남편의 선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박영수의 억울함이 풀렸고 김태준은 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완벽하지 않은 모습도, 남편의 용기 있는 모습도 모두 제 남편이었습니다. 지금은 남편이 돌아가신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78이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주 찾아옵니다. 손주들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박미선과는 여전히 친한 친구입니다. 함께 봉사활동도 하고 여행도 갑니다. 혜진과도 가끔 연락합니다. 그녀는 캐나다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김태준은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가끔 편지가 옵니다. 참회의 편지입니다.
저는 답장을 보냅니다. 용서는 아직 어렵지만 그의 참회를 인정한다고. 오늘도 저는 남편 무덤에 다녀왔습니다. 꽃을 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말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당신이 자랑스러워. 당신의 용기가, 당신의 사랑이, 당신의 모든 것이. 이제 편히 쉬어.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거야. 그때까지 잘 있어. 사랑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반짝였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살아가야 했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당당하게. 오늘도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는 이유는 삶이 때로는 복잡하고 아프지만 그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남편은 실수를 했지만 평생 책임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용기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처럼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